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국어 해설 저는 남국민입니다. 제 4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했다면 중심이었죠. 현대문학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현대수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가 대부분 이제 고전문학이었고 4부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 문학의 마지막 두 세트는 현대문학입니다. 현대 소설 하나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시 두 편 묶여있는 마지막 세트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27번부터 우리 끝번까지, 공통 과목의 끝번까지 34번까지를 푸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이제 역시나 지금 현재 수능을 공부해서 오늘 친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수능을 공부할 사람도 그렇고 문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EBS 연계 출제입니다. 만약에 거르고 걸러서 문학 공부에 제일 핵심적인 걸 고르고 걸러서 딱 진짜 핵심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현재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선 문학은 첫 번째, 각 장르별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문 감상의 능력. 두 번째, EBS 연계 교재에 대한 철저한 학습. 그거면 문학은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고요. 고득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찬찬히 쏟아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부할 27번부터 30번에 있는 현대소설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이라는 작품이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 두 가지 핵심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즉 장르의 특성 기반한 스스로 지문을 낯선 작품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세트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현재 패턴들이 계속 지금 보통 7개 작품이 나오면서 3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되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현대 소설이 지금 연계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분야인 거거든요. 현대시 하나, 그다음에 고전시가 하나, 고전소설 하나 이렇게가 연계 출제되고 있는 게 지금 작년 수능도 그랬죠. 이번 6월, 9월 모평도 그랬죠. 현대 소설이 지금 계속 이제 낯선 작품이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르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힘. 역시 소설 지문은 인물과 그 인물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 사건. 그게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걸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 지문에서처럼 뭔가 내적 진술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지문들에서는 그 인물의 속 생각, 심리의 추이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잘 따라가는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의 요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지문이다 보니까 별로 현대소설이 낯선 지문인데 연계 출제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막 허둥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그나마 안심이에요. 그죠? 자, 가봅니다. 일단 앞부분 줄거리 없죠. 그죠? 자,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 혼불이라는 대하 소설을 아나요? 결국 작가가 완결하지 못한 채로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엄청난 한국 문학사의 큰 족적으로 남을 만한 작품이긴 한데 아쉽게도 이제 미완의 작품으로 남고 말았습니다만 혼불이라는 그 작품의 작가 최명희의 신춘문예 데뷔작이에요. 이게 1980년도에 80년 1월 1일 날 신문에 떡 이렇게 이제 신춘문예 당선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데뷔작이다 보니까 보통 작가들은요, 소설가들은 데뷔작에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쉽게 말하냐. 되게 보통 그래요. 뭐 요즘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초기에는 결국 자기가 아는 얘기,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자기 내면의 목소리 같은 걸 투영하기 마련이거든. 이 작품 역시 작가 최명희의 그 실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거든요. 여기에 이 시장이요. 이 작품 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 지난 상황인데요.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던 잡화점을 운영하던 그 시장이다. 여기가 아버지는 원래 이 작품 안에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라는 곳에 유학하기도 한 분이고 법률 공부를 했던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이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잡화점을 운영하던 그런 분이었어. 근데 이제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가 여기 지문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딸이 여기에 서술자인 나인 겁니다. 그리고 남동생 영익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집은 이 소설은 여기 지금 이들이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 된 뒤에 가세가 점점 기울어서 결국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이 집, 이 공간이 이 작품의 사실은 실상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 공간인지를 파악하는 게 결국 거기 대표 문항인 30번 문제도 결국 그겁니다만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가족, 특히 나아가 그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애착,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 정서적인 연결 이게 핵심인 그런 작품이에요. 사실은 여기 지문에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제일 뚜렷한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이제 팔고 나가서 전세로 어디로 이 지문의 뒷부분 쪽에 나오는 마음에 안 드는 표현에 의하면 천박한 구조를 지닌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사를 나가기도 전에 자기가 잘 곱씹으면서 이 집과의 이별을 준비하기 전에 그 집을 산 일가가 그냥 들이닥쳐 같이 며칠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며칠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면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책이 쌓여있던 서재 거기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내가 동생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책도 쌓아놓고 어쩌고 하던 마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은 그 공간이었던 그 집, 그 정든 오동나무가 있는 그 집을 그냥 낯선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는 아버지의 함자가 적혀있던 정성스럽게 아버지가 직접 글씨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나무로 깎아 만들었던 문패를 뚝 띄워버리고 자기가 보기엔 되게 천박한 그 재질과 모양의 새 집주인의 문패를 떡하니 갖다 걸고 이 식구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동나무를 막 함부로 짚고 막 양치질하면서 막 이러는 모습 보여가지고 속상하게 하고 결국엔 그 오래된 오동나무를 팔아치울 계획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상처를 받는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제일 핵심적인 갈등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문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요 시장 안의 가게들 이제 요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들 중에 한 곳이에요.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둘씩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밤이 깊어지면 손님이 안 오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문제를 푸는데 동원되는 정보라는 것을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풀었으니까. 자, 하나씩 문을 닫아요. 근데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이제 행상 리어카를 끌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리 위로 올라옵니다.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자, 거기 왜 그런 거 아나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리어카에서 파는 옛날에 그런 상점들 이렇게 또 포장마차 이런 데는 카바이트라는 불빛 그를 많이 썼어. 그거를 이만큼 떨어져서 이제 이것도 문제와 관련돼 있는 판단인데 그 모양을 이렇게 리어카들 행상들을 바라본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렇게 요요하다는 걸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이렇게 이런 거 생기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걸 관찰하고 있는 나의 시선이 여기엔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여기 지금 이 시장이 아버지가 잡화점 하던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 얘기가 여기 직접 나온 건 없고요. 어머니가 먼저 등장했네요.
어머니를 안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아요.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왜? 이게 말하자면 이 집의 우리 집의 오동나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상징적인 그런 나무인 거죠. 존재가 된 거죠. 시그니처. 그지?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했네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이걸 이제 이렇게 이걸 각각 한 줄로 처리를 해버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부르던 뭐 일종의 별명, 별칭이랄까요? 이것을 각각 요것들을 이제 부각해주는 그런 서술상의 특징이라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문제로 삼았고,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림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자, 이 나무 오동나무입니다, 그죠? 벽오동, 오동나무. 근데 이 오동나무가 아주 우람하게 하늘 높이 자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집을 상징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나무가 됐단 말이지. 여기가 매곡교가 뭐 아마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저거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전주 지방이야, 여기가. 전주에서 오래 살다가, 이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전주에 살던 집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내가 속으로 혼자, 어린 내가 별명을 지어본 거야. 우리 동네는 벽오동촌이다. 왜? 우리 집에 있는 그 오동나무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 그 씨앗이 이웃집에 막 날아간 거지. 그리고 거기도 오동나무가 막 자라요. 그래가지고 오동나무가 이 집 저 집에 막 생기게 됐겠지. 그 뿌리, 먼저는 어디에 있어? 우리 집에. 우리 집 이 오동나무. 됐죠?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렇게 벽오동촌이라고 혼자 이름 불러봤어. 붙여봤어.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동네인데 벽오동촌이라는 그윽한 멋진 이름을 가지게,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건 아닌데 나 혼자 이름 붙여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가난한 동네를 부른다면 이 가난한 동네로서는 호사를 누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혼자 속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네요. 이제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학파 출신이었고 그랬던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이었는데 전남 강진의 작천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전주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 좀 아까 매곡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전주, 여기가 이 집이 있는 지역이 전주예요.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이 천변이 바로 여기 이 오동나무 집이 있는 이곳이죠, 그죠? 결혼하자마자 처음 이 집을 여기를 이제 신혼집으로 여기를 마련한 거죠.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흰 모래 둥근 자갈밭을 대부른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에 한적하고 비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직 모르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아직 30살 안 된,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처음 나를 낳기 전에, 내가 첫째이긴 하지만 나를 낳기 전에 신혼집 처음 와가지고 자리를 잡을 때 그때에는 아마 그냥 한적하고 비난한 가난한 그런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나는 내가 모르는 시절이니까 짐작하는 겁니다. 맞죠? 추론을 진술해놨네요.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얽은 뒤 풍우나 피하지 않은 신용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 말고 다른 집들 그냥 얼기설기 비바람이나 피하자라고 대충 지은 판잣집 같은 그런 집들도 많았을 그런 가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30년 전 그때쯤 여기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6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아름다워. 아니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뒤에 더 그러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소설이 이렇게 아름다울 일이야 이게? 이 광경을 생각해 보라고.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봐봐.
멋지잖아. 이 말이 얼마나, 자, 기념이라면서 웃으셨대요. 상상만 해도 뭉클하다, 그죠? 신혼집에 젊은 남편인 이 아버지가 젊은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어. 자기들의 첫 아이죠. 그래서 아이가 생긴 기념으로 낳으시던 해니까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태어나기 전이겠지. 그랬을 때 지팡이 만한 나무니까 이미 그 나무는 뭐 그때 딱 싹난 나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지, 이 나무가. 그지? 지팡이만한 나무를 갖다가 마당에다가 아버지가 심으셨어. 그러면서 뭐 이건 우리 아이가 생긴 기념으로 내가 심는 것이오, 이 말하는 게 아니야. 착, 기념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지. 멋있다, 그지? 어우, 이렇게 감동적일 일이야 이게? 수능 보는데 소설이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멋있어? 어휴, 야. 자, 처음에는 저게 잘할까 싶었단다. 이제 엄마의 말이죠.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더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건만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긴다. 제가 오동나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문학 시간에 얘기합니다만, 오동나무는 이파리가 커요. 여기 부채처럼 나부낀다고 할 만큼 큰 이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큰 나무니까 가을에 낙엽 알죠? 잎이 뚝뚝 떨어지는 게, 봐, 작은 잎들은 팔랑팔랑 날리지만 오동잎은 떨어지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을에 그 조락을 느끼게 하는 그 특징적인 나무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을 상징하는 걸로 오동나무에 잎이 떨어진다는 걸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도 뭐 옛날 노래입니다만, 오동잎 한 잎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이런 유명한 노래 있었거든요. 자, 봐요. 그랬어. 점점 이제 잎사귀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더니 초여름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 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맞죠?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죠.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 싶었다. 아름답다, 그지?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배경 설명을 했으니까 이 느낌이 더 잘 오죠. 뭐냐면 여기선 지금 이사를 가게 됐다는 얘기가 앞부분에는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사를 가서 이제 이 집을 비워줘야 될 집이야. 남한테 넘어간 집이라고. 근데 이 집에는 이렇게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가족들의 정이 서려 있는, 기억들이 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 이 집 자체가 그래, 그런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돌려서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그럽니다. 영익이 남동생이에요. 나의. 엄마한테는 아들이지. 근데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사법고시 공부하느라고 저 산 아래에 있는 어디 저기 암자 같은데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자, 하고 물으셨다.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런가 보다. 그저께인가 보다. 어머니 그러는 거지?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마음이 무겁죠. 이 집을 이제 비워주고 이사 가야 되니까.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빼는 저 산마루의 절, 저기가 영익이 있는 데예요? 나는 동편 산마루에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산에 절 불빛이 있으니까 저기가 영익이 공부하는 데인가요?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중바위산 아니냐. 그애 공부하는 데는 이 오른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선 잘 뵈지도 않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이 문체의 서정성, 깊이 느껴지나요? 확 묵직하게 막 다가오네요. 동생 영익이는 벌써 2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여기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봐요. 영익이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성격이 제시되는 거야. 그런 인물이지, 동생은.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점점점 하고 무슨 말을 이으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여기 우리 이 말 생각해봐요. 자, 그 영익이의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야. 근데 그가 이 상황을 듣고 공부하다 오랜만에 집에 그저께 들러가지고는 이사 날짜가 결정됐다. 우리 이제 이 집 비워주고 이사 가야 돼. 라는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슨 말 하려고? 내가
그러더니 말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공부하러. 여기에는 짐작하건대 책임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 같은 게 여기는 좀 담겨 있는 말일 거야.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뭐 진술 안 되어 있어도 짐작이 가능하죠.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 작품만 해도 꽤 오래전 작품이다 보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에 엄마랑 누나랑 자기랑 있어. 근데 자기가 지금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느라 뭐 말하자면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아들이 가장의 임무를 맡았으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이제 좀 가게를 이끌고 가고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못 그랬다는 죄책감 같은 마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뭔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내가 공부를 그만두고 어떻게 해서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어떤 우울한 마음, 심정이 투영된 말이 여기 말줄임표 안에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려다가 차마 못하고 다 못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은 영익이가. 자, 그때 영익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흡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짐작하는 누나는, 나는 그게 또 마음이 아픈 거야. 동생이 그런 생각하는 게, 그죠? 자,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 집처럼 그렇게 우아한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이사 갈 집은 천박한 곳이야.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집의 진짜 주인공은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옛 집, 오동나무 집과 새로 갈 지극히 천박한 구조의 집, 이 둘의 대립. 옛 것과 새 것의 대립. 옛 집과 새 집의 대립. 그리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의미, 장소성, 이런 거 같은 게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왜 천박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선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쓴 철제였다. 철제 낡은 대문에 그 대문이 아주 번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어. 그러니까 뭐 길 한복판에 있는 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오동나무 집이 가지고 있는 좀 그윽한 멋 같은 게 전혀 없는, 조용하면서도, 그래서 뭐 그 오동나무 잎에 바람 서기는 소리가 그게 천변에까지 들릴 것 같은 그런 집이 아닌 거지. 그지? 자,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긋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있어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오밀조밀 붙어있어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그러면 타닥타닥 방이 여러 개야. 근데 거기에 뒤에 그 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 통풍조차도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그런 방이 있을 정도로 그냥 실용적인 목적, 그냥 잠자는 그런 용도로만 있는 방들이 여럿 있는 그런 집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천박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야. 이사 갈 곳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안 좋겠냐고. 자,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내느라고 막아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와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워놓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번화한 상가들이 막 상점들이 있는 그런데 한복판에 있는 집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뭔가 평온하고 고요하고 이런 그 인간답달까요? 그런 삶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거지, 그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뭐 요즘은 뭐 도회지에서 살면서는 뭐 주상복합 이런 집들이 인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적어도 서술자 나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런 집으로 이사가는 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 무엇이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에선가 쿵쿵 울려오는 스피커 소리, 끼익 하며 숨 넘어가는 자동차 소리. 자, 보세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이 소리들이 다 나에게는 어떤 소리일까? 낯설고 불편한 소리들이지. 심리적인 불안정감을 유발하는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쪽에서 설명된
그 오동나무, 우리 집에 그 오동나무, 벽오동촌을 만들었던 그 주역인 오동나무의 큰 이파리가 바람에 서기는 것 같은 그런 소리랑은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이질적인 그런 소리들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활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도 쓸려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그리고 붙어야 됩니다. 웅숭그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날아든 참새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새들 같다고만 해도 연약한 존재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안타까운데, 더군다나 참새들도 잘못 날아든 참새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건 지금 뭐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그런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자신들이, 이 가족들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 무엇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막 힘없고, 근데 더군다나 연약하고, 더군다나 잘못 날아들기까지 한, 그러니까 뭔가 이 여기가 안온한 거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 일종의 자기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건, 그죠? 됐죠?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문 안에 이런 심리적 갈등이 중요합니다만, 사건으로서의 갈등은 제일 뚜렷한 거는 결국 이 오동나무 집을 산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우리 집에 말하자면 쳐들어오는 바람에 같이 그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서재에다가 막 짐을 막 풀어버리고 문패 떼고 오동나무 팔아버리고 이런 걸 지켜봐야 했던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상실감. 이제 이게 이 작품의 메인 스토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집, 상반된 두 집이 주인공, 특히나 오동나무 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지문만으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들은 건드려진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27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 적절함과 하나 고르랍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누구는 뭐 했다, 누구는 뭐 했다 이래가지고 윗글에 대한 이해, 문두는 뭐 아니면 뭐 인물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그냥 제시를 합니다만 결국엔 줄거리 파악, 내용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맨날 나온다. 소설은 그게 어쨌든 줄거리 파악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죠? 자,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딩동댕. 답 1번 나왔네? 얼마나 큰 서비스입니까? 이렇게 쉬운 정답지 1번이 딱 뚜렷하게 적절한 거 고르는데 1번 나와. 사실 2, 3, 4, 5번은 안 읽어도 되지. 시간도 바쁜데, 그죠? 아까 그랬잖아. 가족상 이사 갈 날짜가 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내가 하고 점점점하고 완결되지 못한, 자기 생각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 말을 남긴 채로 그냥 다시 돌아가니까 저기 절로. 2번,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자, 소식이 끊겼나요? 아니죠, 그죠? 그것도 출가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 그죠? 자, 그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그러는데, 물론 왔다 간지 언제지? 뭐 이걸 근황을 궁금해한다고까지 말하는 것이 과하긴 해요. 그죠? 이것도 안 맞는 말이야. 다 틀렸어. 어쨌든 3번,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어디 머무르는지는 알죠. 근데 캄캄한 광경에 저 불빛 저기가 영익이 있는 데인가요? 엄마한테 그렇게 묻지. 그게 아니라 뭐 옆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동생의 말을 듣고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건 아니야. 동생이 뭐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여기 나오나요? 시장 안에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문을 닫아버리잖아. 그런 게 지문 안에 처음 나왔고요.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했던 번화문. 이 천변 뭐라 그랬나요? 거기에 C 부분의 D 부분의 맨 끝에 보세요.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에 한적하고 빈안한 동네였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지.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28번 갑니다. A, B, C, D, E.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맨날 나온다. 현대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A 묶어놓고 A, B 묶어놓고 부분만을 제시하는 문제들이 나오곤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5군데를 묶은 거죠. 그래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짧게 부분만을 묶어야 돼요. 그죠? 왜? 전체 통으로 할 때는
거기에서 적절한 것을 하나 고르게 하는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선. 근데 이렇게 부분 쪼개가지고 만들면 이런 게 가능해 되는 거죠. 자, A 봅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만큼의 서서와 바라보면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이게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그리고 이만큼의 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거 맞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뭐 있어 보이지만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말 뜻이 뭔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자, B 호명하는 말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아까 읽었습니다만. 자, 나와 우리 같은 표현 사용됐죠? 시에 보면 나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잖아. 근데 거기 보면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서술하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자, 나, 우리가 등장하는 얘기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를 들면 뭐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어쩌고 뭐 그런 부분 내면을 드러낸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동네였을 것이다. 뒤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다. 당연하지. 이게 추측에 대한 진술이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거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동네 분위기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를 서술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럼 5번 갑니다. 2.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 봐요.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 누가 한 말인지 명시되진 않았죠. 근데 우리 맥락상 알고 있지.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나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라는 어머니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렇게 내가 한 말이란 말이야.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라고. 그러니까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가 하는 말인지 알 수 있는데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 나고요. 서술자 나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틀렸지. 이해됐죠?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봐요. 이 문제가 되게 그럴듯하게 이러저런 장치를 사용하고 뭐 복잡하게 뭐 여러 말을 번다하게 했지만 결국 쭉 짜니까 뭐야? 결국 예를 들면 3번 선지라든지 5번 선지라든지 이런 거의 핵심은 결국엔 나 1인칭 시점으로 서술자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다만 이런 방식으로 짧게 쪼갠 5개를 묶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현대소설에서 서술상 특징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비 수험생들은 대비하는 차원에서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29번 갑니다.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 나아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 맞죠? 답 1번. 고맙네 뭐. 왜?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겨울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 초여름엔 부채처럼 나붙긴다. 가을엔 종이우산만큼 넓어지는. 그러니까 봐요. 됐지? 딩동댕.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지 뭐. 그지? 근데 보자.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자 봐요. 호사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 무슨 얘기냐면 자 그것은 어쩜 C 부분의 마지막인데 이 가난한 동네에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할 때 호사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그건 자기가 벽오동촌이라는 별명, 이 동네 별명을 자기 혼자 속으로 지어보고 아 그건 이 동네에는 호사겠네 뭐 이런 정도지. 이게 경제적으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오동나무가 되는 그 오동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뭐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호사를 누립니까? 안 된 얘기야. 자,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워내어 무성해진 애착의 결실이다. 자, 결혼 후에 심었다. 심는 걸 어머니가 했어요? 아니지. 아버지가 심고 기념 이러고 웃으셨잖아. 자, 4번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별명 그거 마을에다 붙인 거 벽오동촌 그건 내가 혼자 속으로 해본 건데 동네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5번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은 상징적 기념물이다. 마을 곳곳에 오동나무가 있긴 하다. 근데 그건 아버지는 우리 집 마당에만 심었고 그게 씨앗들이 날아가가지고 곳곳에 이 벽오동에 말하자면 새끼들이 이제 생긴 거지. 이건 지금 아버지가 마을 곳곳에 심은 게 아니잖아.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골라야 된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30번 갑니다. 자, 이게 3점 달고 있는 2세트 대표 문항인데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아마 했겠죠? 해마다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어디서 했을까요? 최인호 타인의 방 같은 거 할 때 했을 법한데 기억이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설에서는요, 공간적 배경이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간적 배경이 없는 소설을 생각할 수 있나요? 없지? 근데 그 공간적 배경은 인물이 그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같은 게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때가 많단 말이야. 때로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언급했던 최인호 타인의 방 같은 거, 여러분 올해 연기외교적 공부하면서 공부했을 그런 작품처럼 말이죠. 수능 완성에 있었던 그런 작품처럼 공간이 주인공인 그런 작품들도 있단 말이지. 이 작품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오동나무 집이라는 게 주인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런 작품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소설들에서 이런 개념, 여긴 지금 이 내용이 그 용어들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 보기는 결국 출제 요소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들을 언급해서 설명할 때 있었죠. 장소애 혹은 장소성이라는 게 지리학에서요, 인간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밀착된 감정을 느끼는 것. 말하자면 집, 고향, 이런 것들이 이 장소에 장소성을 짓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 집,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이사갈 천박한 구조의 집 사이의 대비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장소성을 지닌 공간이고요. 이 집은 장소성이 없는 공간이야. 왜? 그 공간에 투영되어 있는 나의 정서적인 어떤 밀착성 같은 게 없으니까. 추억이나 기억이나 지향이나 애정이나 이런 게 없거든. 여기는 장소성이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무장소성의 공간이라고. 그걸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결국 이 문제의 출제 요소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보기에다가 이런 용어들을 직접 노출하면서 보기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 요소라는 사실을 항상 소설 공부할 때 염두의 한쪽에는 그게 있어야 되겠어. 됐죠?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제, 이거 보기 읽어야 되는구나. 참 죄송합니다.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서가 형성된 집이 오동나무 집인 거고 벽오동 집인 거고, 다른 낯선 공간이 이사갈 새로운 집인 거죠.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 왜? 이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저 집이 싫어 보이니까. 그죠? 갑자기 떠오른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저 첫 번째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너무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전근을 가게 됐는데, 두 번째 학교 가기 전에 첫 번째 학교 마지막 근무하고 밤에 일부러 차 몰고 가가지고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서 막 울었어요. 이런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갔는데 그 학교 처음에는 그렇게 싫더라고. 그지? 이런 겁니다, 지금.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 됐지? 1번.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이게 이제 벽오동 집입니다.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 때문에 장소애가 생겨서 장소성이 이 집에 부여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왜? 이 장소의 애를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버려야 되니까. 딩동댕. 2번.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고친다는 얘기가 저기에도 나오긴 했죠. 뭐냐면 거기 어디 있죠?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 D 바로 아랫줄이네요.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뭐 그저 온막처럼 막 지은 집들도 있었을 것이다 막 이랬거든요. 자,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그런데 사실 이거부터 조금 문제가 있죠. 뭐냐면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죠. 뭐 대문이 어떻고 뭐 구조가 어쩌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집의 구조를 탐색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부터 약간 이상해. 그 다음에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즉, 이 낯선 공간인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서 친숙해지고자 하는 태도가 나한테는 없어 지금. 여기가 싫잖아.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가족을 뭐처럼 느끼고 있어요? 잘못 날아든 참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게 어렵지 않죠. 3번,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는 두 집에 대해 나가 느끼는 친밀함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이 오동나무 이파리의 소리가 천변에서도 들릴 법했다 하는 그 아주 정서적인 서정적인 소리고, 이 불규칙한 마찰음은 나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낯선 공간, 상가 한복판에 있는 그 새로 이사갈 집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선택도 맞는 얘기죠. 4번, 창문을 막아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죠?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야. 채광과 통풍은 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조차 되지 않는 방, 말도 안 되는 방도 아닌 방이 있다라는 게 이 새로 이사갈 집이 뭐라 그랬나, 천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까지 말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5번,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야. 그지? 변화될 거주 여건이 뭐야? 그 천박한 구조의 집, 거기에 그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 이게 잘못 날아든 참새들, 비유적으로 표현된 거야. 자기 가족의 모습을. 그러니까 30번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됐지? 그 다음 34번까지 31번부터 4번까지의 현대시 세트입니다. 현대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낯선 작품, 나는 연계된 작품. 됐죠? 나는 나이덕의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이에요. 수능 완성 170쪽에 있는 작품이고요. 제가 파이널 체크포인트에서 아마 3강이었나 그랬죠? 거기에서 정리했던 작품. 그래서 요 핵심적인 어떤 그 시어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했던 것들과 그대로 연관성 있는 출제 요소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계 출제되는 작품들을 예상하고 그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문이 출제될 것이다라는 걸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출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결국 형태를 달리한 채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짐작한다는 의미가 거기까지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비 수험생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수험생 생활하는 동안. 아시겠죠? 자, 함께 가 작품 먼저 보겠습니다. 유치원의 채전이라는 작품인데, 채전이라는 게요, 우리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 있었겠습니다만, 읽어보니까 뭔지 알 것 같죠? 채소밭이라는 얘기예요. 채소밭. 채소밭 채전입니다. 요새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여름 채전으로 채소밭으로 가보아라 라고, 보세요. 이렇게 뭔가 명령형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채전에, 한여름 채전에 가가지고 보고 배울, 느낄 뭔가가 있으니 가보라고 권하는 거겠지. 명령하는 거겠지. 그죠?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가 도대체 채전이, 특히나 한여름 채전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한테 이런 걸 가보라고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명령을 하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어.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넌출 사이로, 넌출이라는 말 알아요? 덩굴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그러면 봐요.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뭐야? 여기 언급한 옥수수,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또 박, 호박, 이런 애들이 이 지극히 매우 범속한 것들, 범속하다는 건 평범하고 속되다는 건데요. 속되다는 게 뭐 얘네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자, 이게 이제 문제하고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진짜 평범한 것들 아니야. 뭐, 옥수수요, 오, 고추요, 오, 오이요, 막 이럴 만한 대상이 사실은 아니라고. 채소밭에 가면 흔히 보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다 어떤가 하면요,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자, 여기 나오는 중요한 삶의 태도, 막 분 없는 뭔가를 하지 않고 의욕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이야, 얘네들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연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적적히라는 건 고요히라는 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한여름 채소밭에 가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진짜 깊은 어디 산골, 농촌 이런데 채소밭에 한여름에 가잖아요? 대낮에 땡볕에 가면 조용해, 고요해.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이, 자,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라고 연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이 없어. 조용한 가운데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더위에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이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잘 익어가고 자라고 연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 고요한 속에서. 그죠? 그 광경, 당연히 이건 되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화자는, 그 뒤에 있는 시인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뭐냐면, 과분하지 말라. 이건 뭔가 잠언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분을 넘어서는 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분하지 말라는 건요, 결국 봐,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또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이거 붙여야 되겠다.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 아는 태도가 바로 과분하지 않는 태도죠. 분을 넘어서지 않는 거. 또 의욕하지 말라. 그럼 봐요. 과분하지 말고 의욕하지 말라. 그거 우리한테 일종의 삶의 규율 같은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뭘 매개로? 체전에 있는 주어진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열심히 익어가고 있는 그 채소들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 알라고 우리한테. 이해됐죠?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자, 여기에 목숨의 유혈이라는 건 유쾌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와의 화합. 그럼 봐요, 그냥 한낱 채소밭이 그냥 채소밭이 아니었네. 되게 심오하고 웅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인데,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는 곳이야, 체전은. 아시겠죠? 이연입니다.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반복됐네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이런 반복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가 한여름 체전으로 와서 보아라로 살짝 변주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명령을 반복하는 것은 그게 화자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죠. 결국 한여름 체전이 아까 1년에서 봤듯이 분수를 지키면서 열심히 자신을 충만시켜 나가고 있는 그 존재들로부터 너희들이 나아가 우리가, 인간이 배워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게 이 시의 주제인 거라. 됐죠? 자, 또 반복합니다.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2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비가 신방 오고, 이제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나비가 신방 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다시 나고. 그럼 이제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밑에 이 많은 손님들이 누구야? 나비, 풍뎅이, 잠자리, 그죠? 이런 것들이죠. 또 뭐 지나가고는 이러는 것까지, 요건 동물이고, 그늘, 바람,
뭐 비, 햇볕 이런 것들이 또 막 다 지나가네, 그지? 그럼 이제 의인화한 거네요, 손님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신방 오고 찾아오고 왔다 가고 이런 말들 되게 다 비슷한 말들인데 의미는 별로 다를 게 없는 말들인데 일부러 다양하게 표현에 변화를 줬죠. 신방 온다, 찾아온다, 왔다 간다, 그지? 스쳐간다, 지나간다, 뭐 그지? 이렇게 표현에 변화를 줬는데 결국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채소밭에 채소들한테 얘네들이 왔다 간단 말이야. 스쳐 지나가고 뭐 그지? 얘네들이 왔다 가는 걸 그거 자체를 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극진한 축복과 은혜라 그랬어요. 그지? 그러면 봐. 그냥 나비가 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그늘이 졌다가 비도 내렸다가 바람도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을 영글게 만드는 충만시키는 극진한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이 말도 또 반복됐네요.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체전으로 와서 보아라 그랬습니다. 한여름 체전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가보아라에서 와서 보아라로 살짝 변주를 하면서 결국 또 반복하는 거지.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은 의미상 강조, 형식상 리듬감. 아시죠? 그럼 여기 지금 봐봐. 결국 이 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한여름 체전을 가서 봐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서 결국 네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면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어. 빛나는 생명의 양상. 그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삶의 태도가 과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을 넘어서지 않고, 응? 또 자기 타고난 바탕과 재질에 열심히 거기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익어가고,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잘 받아들이며 얘네들이 충족하고, 물론 이제 채소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이 다른 자연물들도 다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이제 1년에서 지칭했던 이 채소밭의 채소들만이 아닐 수 있어요. 얘네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겠지. 얘네들은요,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생명의 이 앙상블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체전이. 그죠? 유치원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파 시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꿈틀꿈틀대는 생명력에 대한 예찬을 이제 특히 초기작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곤 하죠. 자, 가작품 우리가 감상했습니다. 나로 갑니다. 자, 나이덕의 음지의 꽃인데요. 이거는 수능 완성 170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그때도 이게 아마 겨울바다, 김남주의 겨울바다하고 엮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김남주의 겨울바다는 옛날에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막 그런데 이건 대단히 낯선 작품이다. 나이덕은 시험에 잘 나오는 시인이긴 하지만 이 작품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마 이 시가 수능 완성에 실려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읽어본 적 물론 나이덕 시인을 좋아해요. 전 뭐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그런 사람도 물론 일부 이 중에 있겠지만 낯선 작품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낯선 작품을 만약에 연계교재에 안 실려 있었다면 앞에 사실 유치원의 시는 차라리 좀 더 읽어내기 쉬울지도 몰라요. 그거는 되게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비교적 좀 단순한 시니까.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지만 그거에 비하면 좀 더 생각할 여지, 설명할 여지가 더 많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연계교재에서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해둔 사람은 이걸 이해해서 감상할 만한 시간 들일 걸 통째로 시험 시간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이득이냐 말이죠. 자, 갑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떼. 우리가 누구라고? 참나무떼야. 근데 썩어가는 참나무떼야. 뭔가 좋진 않네요, 일단. 왜? 부패해 가고 있으니까. 자,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아, 그러면 우리가 참나무떼인데 왜 썩어가고 있는가? 벌목 때문이네. 우리가 벌목을 당해서 막 이렇게 그냥 놓여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나 봐. 벌목이 바로 썩어가고 있다는 지금 우리의 상태의
원인입니다. 맞죠?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죠? 폐역의 골짜기. 폐역이라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능 완성해서 각 주에다 줘가지고 설명을 해놨었죠. 자, 이 땅,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이거네요. 제가 이거 그때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표고버섯 그 종균 재배장 이런 데 같은 데가 EBS의 뭐 극한 직업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어디 체험 삶의 현장 옛날에 있던 프로그램 같은 그런 데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자, 참나무를 베서 이렇게 벌목을 해갖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쫙 기대 놓는단 말이야. 목책이 있고 여기 쫙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상처마다 여기에 홀씨들이 들어가지고 여기 버섯이 자라난단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시상이 거기로부터 안경 발사될 뻔했네. 시상이 거기로부터 촉발됐어. 그지? 자,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나는 거 이 광경이에요. 겨울 동안 함께 썩어가면서 그럴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가 하면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버섯에 홀씨가 있잖아. 그 홀씨들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그럼 봐요. 지금 썩어가고 있는 벌목의 슬픔이 있는 우리 참나무 떼들은 몸의 온갖 곳에 상처가 막 있어. 그 상처는 시련의 흔적이잖아. 맞지? 근데 그 시련의 흔적에서 놀랄만한 왕성한 생명이 싹 트는 거야. 그러면 수능 완성에도 출제 요소로 작용했었습니다만 제가 또 강조했었습니다만 이 상처라는 것은 결국 뭐야? 시련의 흔적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생명력이 상실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목당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생명력이 소멸된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지만 여기에서 역설적이게도 버섯이 도끼로 이 왕성하게 돋아나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난다고 하는 그 음지의 꽃, 황홀한 음지의 꽃인 버섯을 나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 거야, 이 상처가. 그럼 이 상처는 시련의 흔적이자 새로운 생명력이, 그래서 생명력이 절멸된 그런 흔적이자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생명력이 왕성하게 또 발현되는 공간이기도 한 거지.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이게 뭐야? 버섯이죠. 버섯 이렇게 재배할 때 볕 쬐지 않는 막 숲속 같은데 이렇게 그늘진 데다 한단 말이야. 음지의 꽃이란 거죠, 그지?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이게 뭐라고? 이 음지의 꽃, 버섯이야. 버섯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썩어가지만 썩어가는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구나, 네가. 오, 버섯이요. 뭐뭐 하는구나, 오, 이런 게 다 이제 영탄법에 해당되죠. 그죠? 감탄을 드러내는 거야. 자,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 거야. 자,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인가 하면 우리의 몸을 덮을 수 없는 애들이었어. 그랬는데 너는 그들과 달리 우리를 채워주는 존재야. 버섯은 뿌리가 없어요, 그지? 근데도 도끼를 지니고 있어요. 이 도끼라는 게 어떤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익살 넘치는 한 녀석이 선생님 독버섯인가요? 이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도끼라는 건 뭐예요? 왕성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버섯에 관한 진술을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참나무 떼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 상처에 홀씨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왕성한 생명력이 뿌리도 없는 버섯이 황홀한 음지의 꽃으로 확 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 그렇다면
슬픔의 땅인 이 폐역의 골짜기에 그 슬픔을 극복해내는 새로운 생명력의 왕성한 탄생, 그 모습. 그러면 봐, 왕성한 생명력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가하고 나가 서로 닮아있네. 그죠? 자,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릅니다.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들은. 고맙네요. 답 1번. 띵동댕. 왜? 체전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래서 가서 보라고 가에서 그랬죠. 나에선 어때요? 이 황홀한 음지의 꽃, 음지꽃을, 버섯을 황홀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식이잖아. 그러면 중심 제재, 즉 버섯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지. 오, 버섯이요. 뿌리 없는 도끼로 우리의 몸을 채우는 왕성한 생명력의 너. 그럼 1번 맞아. 2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자, 봐요. 일단 이런 선지에서는요. 예를 들어 공통점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으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만 완전히 틀린 말이 발견만 되면 그냥 끝이야, 걔는. 그 선지는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그지? 생각해볼까? 비관적 태도. 아니, 가나에서 비관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물론 뭐 예를 들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라는 건 가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뭐 어쩌고 또 뭐 그래서 과분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 어쩌고 막 이런 거면 관련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물론 썩어가는 참나무 때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자, 비관적 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관적 태도라는 것은 가에서는 체전을 바라볼 때 아유, 낙관이 아니라 비관. 아유, 잘 안 될 거야. 뭐가 안 좋을 거야. 아유, 저러다 망할 거야. 이게 비관이잖아. 아니잖아요. 가. 나는 어때요? 중심 제재 버섯이니까 버섯을 보고선 아유, 쟤는 안 될 거야. 아유, 저러다 죽을 거야. 이런 거야? 아니지. 말도 안 되잖아. 3번.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잘 봐. 물론 선생님 가에 그려진 그 풍경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채소밭의 풍경이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 시가 그런 걸까? 그 생명이 빛나는 생명의 양상이라는 게 외적 아름다움을 가해서 얘기하는 게 중심일까? 더구나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지? 또 하나 관조적이다라는 말, 관조한다는 말은요. 뭐냐면 한 발짝 떨어져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 이걸 관조라 그래. 근데 어떤 대상을 다룰 때 막 격정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런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이런 건요. 관조라는 말하고는 좀 안 어울려. 관조는 담담해야 돼.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관조예요. 3번.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지금 가에서는요. 물론 그 고추, 오이, 가지 심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인간의 행위, 농사를 얘기한다면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 선지를 해석할 때 그걸 거기에 이거 농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도한 거고 가의 핵심은 자연물들 사이의 조화와 생명의 양상이잖아. 그리고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 인간의 행위라고 볼 만한 건 이제 벌목이 딱 눈에 띄는데 그게 우호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비판적인 관점이죠. 오히려. 5번.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한다. 자, 가를 생각해 볼까? 채소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있나요? 없죠. 물론 나에서는요. 폐역의 골짜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결국 어쨌든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해내는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지제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한다는 것도 나에 대한 설명으로도 딱 맞는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제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답이 1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쉽게 금방 했을 수 있다. 자, 많은 수험생들이 앞에서부터 순서적으로 푸는데 물론 사람마다 전략이 다르고 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면 사실은 예비 수험생 들으라고 얘기하면 저는 선택 과목을 먼저 빠르게 풀어내고 문학을 EBS 연계 기대어서 빠르게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독서에다가 진득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전략에 익숙해질 것을 대체로 권하는 편입니다. 뭐 그게 유일무이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푼단 말이야. 그랬을 때 봐요. 독서 거치고 문학들 거쳐가지고 마지막 세트에 지금 왔어. 근데 31번 문제에서 막 쫓겼는데 1번에 이런 정답이 뚜렷하게 딱 서 있어. 얼마나 고마워. 나머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됐죠? 왜냐하면 1번은 가장 적절한 것에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 만한 선지니까. 저는 지금 왜 틀렸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막 장황한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만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도. 32번 갑니다. 기억, 미음의 시적 기능.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약간 깊이 있는 문제인데 기억, 가보아라를 반복했어.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와서 보아라로 변주하기도 했어. 맞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체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고 와서 보라고, 가서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화자의 의도를 드러냈다. 딩동댕. 맞지? 자, 2번 니은, 지극히라는 말이 수식어로 반복되죠. 왜? 지극히 범족한 것들, 또 저 끝에 가서 지극히 범족한 것들에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어쩌고 나오죠? 그럼 반복된 거 맞아요? 수식어로 지금 부사어로 반복되고 있죠?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라고 할 때 그 수식어로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 그러니까 충족한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걸로도 반복적으로 쓰였거든요. 여기 사용이 됐거든. 그러니까 반복 중에 한 번은 요걸 지극히 충족한이라는 말로 충족한을 수식하는 말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요것들로부터 요런 느낌을 받는 정서를 강조하는데 이 수식어가 기능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진술이라. 디귿에서 자, 과분하지 말라. 부정명령형 사용한 거 맞죠? 과분하지 말라. 분수를 넘지 말라. 를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한 거 맞잖아요. 왜? 과분하지 말라는 게 결국 주어진 대로 족할 줄을 알라는 명령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 맞는 말이죠. 리을, 많은 손님들 그런데요. 사물을 인격화한 거 맞지? 뭐 예를 들면 나비, 풍뎅이, 잠자리 뭐 이런 애들, 그지? 그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한다고요? 이게 왜 대비돼요? 화자의 시선이 이런 것들하고 대비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이 리을, 즉 많은 손님들이라는 것은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베푸는 애들이고 어떻게 보면 극진한 축복과 은혜 그 자체야. 그래서 이게 화자의 시선이 그것과 대비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고르는 거 당연합니다. 됐죠? 5번 미음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미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고 얘기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이라는 거거든요. 자, 생명의 양상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관념이죠. 생명의 양상. 여러분 생명의 양상 그걸 머릿속에 바로 딱 뭐라고 그림이 확 그려지나요? 관념이지. 근데 그걸 빛나는 생명의 양상이라고 하니까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의 기쁨, 유쾌한 기쁨과 천지와의 화합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가치가 이루어진 대상. 이게 뭐야? 체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 체전이 바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의 구현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 장소라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지. 됐나요? 답을 4번으로 골라야 하겠습니다. 33번 갑니다. 자, 나희덕의 음지의 꽃을요. 이렇게 부분 나눠가지고 그것들의 관계를 아마 의미와 연관지어서 해석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출제 요소로 삼은 작품이에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시 한 편에서 연 혹은 식구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관한 진술 있죠? 이거는
이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이 작품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문제야. 됐지? 그랬을 때 자,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제의 근본 바탕은 시의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얘기고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실질적인 이 작품의 이 문제의 그 정오 판단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환적, 순차적, 대립적, 인과적, 동질적 이 용어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이 A 나왔고요.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게 순환적 관계라고 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즉 무슨 얘기냐. 벌목으로 썩어가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야 되고 그지? 이게 순환적인 고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 이게 지금. 그럼 보세요. B에서 참나무의 상태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 그게 뭐냐 하면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요. 그랬더니 그게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여긴 틀렸지만 이건 맞는 얘기잖아. 왜? 바람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흔들어 콜씨가 날려서 상처에 들어가고 거기서 피어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버섯이 그 뒤에 피어난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찔러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했으니까 뭐 인과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순차인 건 분명하죠.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 게 먼저고 그 후에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이 오는 건 분명하니까 답이 2번이에요. 이건 용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볼까?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했거든. 그것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아니죠. 자, D에서 그 고통을 우리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가 뭐예요? 그 버섯이 피어나면서 우리가 고통을 멈춘다고 느끼는 거니까 이 둘은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거야.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것이 고통을 멈추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라는 게 뭐냐면 소나기처럼 후두둑 버섯이 피어나는 거. 상처에서. 그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고요? 아니 참나무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즉 생명력이 왕성하게 돋아나는 그런 변화가 낙엽이나 바람이 산비탈에 구르고 골짜기를 떠도는 것하고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를 맺냐고. 말도 안 되지. 그 다음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 낙엽이나 바람이나 얘네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 이게 뭐예요? 버섯이야. 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아니죠. 여기는 바람과 낙엽이고요. 이건 버섯인데 어떻게 동질적이냐고. 근데 봐봐. 이 문제 출제 방식을 잘 보세요. 포인트는 뭐다? 부분 사이의 유기적 관계. 문제의 정오 포인트는 판단 포인트는 뭐다? 순환적, 순차적, 대립적, 인과적, 동질적이라는 단어의 적절성 여부. 이해됐지? 자, 문학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생명 현상을 제대로 삼은 시. 이게 가와 나잖아. 그죠?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이게 뭐야? 가야. 그 다음에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 이게 뭐야? 나야. 됐죠?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 자, 보세요. 조화로운 성장,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 가. 체전. 맞죠? 그 다음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 자, 벌목 때문에 참나무가 썩어가는데 그런 폐역의 골짜기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생명력의 변화. 됐지?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됐죠? 이제 싹 묶었네요.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고 딩동댕. 뭐 예를 들어 요 지금 나의 겨울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에 같은 이런 포인트는요, 수능 완성의 출제 요소를 그대로 작용하던 겁니다. 제가 또 파이널 체크포인트에서 강조했던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이게 경계인 거잖아. 울타리니까.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뭐냐면 체전인데 그 체전의 경계란 말이야. 됐지?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 왜? 이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뭐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 고통. 벌목. 그러면 골짜기는 벌목이 이루어진,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이 서로 기댄 채 겨울을 나게 만드는 그런 공간. 딩동댕이네요. 가의 넌출, 덩굴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고. 자, 이 선지 잘 봅시다. 답이 3번인데 가의 덩굴, 넌출이라는 것은 어우러진 생명체들, 거기에 막 이제 뭐 온갖 채소들과 또 동물들과 있잖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이라고 했는데, 이 현실의 삶의 자족이라는 건 예를 들어 저 앞에서 31번의 2번 선지 같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가에서 있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19 중에서는 뭐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킨다든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뭐 어쩌고 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요것도 가능한 설명이긴 할 것 같아. 뭐냐, 덩굴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고 있는 뭐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 체전의 모습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게 그 자족하게 되는 계기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지금 결이 다른 얘기예요. 자, 가 작품을 두고 요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러나 넌출이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지. 뭐 덩굴은 그럼 덩굴이 없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상하고, 나는 어때요?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게 아니죠. 이 홀씨는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 홀씨의 기능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상처와 고통이었던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홀씨인데, 버섯이 자라나게 만드는 곳인데, 그지? 그러니까 뒷부분에 대한 설명도 성립이 될 수가 없다. 3번 답이죠. 4번 어때요?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배경으로서의,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자, 그늘은요, 그늘만이 아니고 그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배경이 되는 건 뭐 그늘, 비, 뭐 어디 있어, 뭐 햇볕, 뭐 다 있지, 그지? 나아가 다른 동물들까지도 다. 근데 또 나의 음지는 어때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 즉 폐역이 골짜기야. 근데 거긴 또 음지이기도 하잖아. 그 폐역의 골짜기 어떤 곳을 버섯이 피어남으로써 왕성한 생명력이 발현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음지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맞죠. 그 오죽하면 버섯을 뭐라고 불렀어? 음지의 꽃이라 그랬잖아요. 자, 5번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표상인 거 맞죠? 왜? 뭐 비만이 아니고 거기에 뭐 그늘이니 햇빛이니 마찬가지인데, 그지? 그리고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의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다. 자, 버섯이 피어나는 걸 뭐라고 했어? 소나기처럼 후득 피어난다 그랬어. 그러면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의 보조관념이야, 이 소나기는. 그러니까 황폐화된 현실의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34번 문제까지를 모두 풀었다. 문학을 마무리할 건데요. 수험생 여러분은 아마 언매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6부로 가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랑은 이제 여기서는 안녕 해야 돼요. 일단 인사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원하는 점수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러지는 못하죠. 삐끗 실수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멀리 내다보면요. 삶의 이러저러한 실패와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들은 큰 틀에서 보면 더 큰 존재가 우리를 굴려가면서 결국엔 우리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우리를 잠깐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시험 잘 못 본 사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일단 남아있는 전형 전략들 잘 짜길 바라고요. 만약에 재도전해야 한다면 다음번엔 훨씬 더 달라진 태도와 모습으로 다시 임해서 훨씬 더 이번에 내가 좀 좋은 성적 받았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중에 나를 기다리리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예비 수험생들 감 오나요?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됐죠? 자, 저는 5부에 가서 화법과 작문으로 이 수능 해설의 마무리를 지어보려 해. 5부에 화작 선택한 사람들 5부에서 만나죠? 안녕.